안녕하세요.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박시영TV 22번째 시간입니다. 일부 일사천리 코너인데요. 오늘은 일부에 고정 패널인 우리 고일석 기자님 외에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무총장이죠. 법사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오늘 일부에 바로 모시고 또 2부에는 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모시고 검찰개혁 이슈를 좀 다룰 거고요. 오늘 일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옆에 인사할까요? 먼저 이제 고정 패널이신 우리 고일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듬직하죠? 우리 윤호중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진짜 언론에서 모시기 감사합니다. 힘든 분인데 잘 안 나가시죠? 네, 박시영 TV니까 왔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세울 건 없고 네. 섭외력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 진짜 그 사무총장이나 법사위원장이나 둘 중 하나도 진짜 바쁘고 일 많은 예. 직책이잖아요. 그 둘을 네. 어떻게 같이 하세요? 예, 오전에는 사무총장하고요. 네. 오후에는 법사위원장하고 네.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8월 29일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사무총장직은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네. 2년을 꽉 채우는 건데요. 네. 예, 그 2년 동안 뭐 워낙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 이해찬 대표님 그 지도부를 모시고 네. 가장 그 뭐랄까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총선 네, 역시. 에서의 네. 승리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총선을 이긴 사무총장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네. 저로서는 아주 의미 있게 이 마무리를 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상임위 여러 군데 있긴 했지만 기재입 네. 쪽에 많이 있으셨잖아요. 네, 제일 오래 있었던 게 기획재정위원회에 6년 있었고요. 예. 12년 그렇죠. 12년 중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4년을 국토위에 있었고요. 아, 국토위에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동안 너무 많은 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복지위, 행안위, 여가위, 운영위, 또 외통위, 뭐 네. 예결위까지 하면 네. 굉장히 많이 아니, 돌아다녔죠. 그러면 국토위와 기재위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부동산 문제는 뭐 잘 알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또 예, 정책위원장 오래 하셨잖아요. 예, 정책의장도 했고 네. 정책본부장으로 대선 때. 대선 공약도 만들었고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이제 그 초선 때부터 이제 그 국토위 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만들었던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기획단의 간사 역할을 했죠. 네, 오늘 부동산 문제는 좀 심층적으로 좀 여쭤보기를 하고요. 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저 법사위원장 어떻게 맡게 되셨습니까? 이제 비법조인 출신이신데. 네,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너무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예. 등장이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기재위원장 영순이었는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한 열흘 좀 전에 이 연락이 와서 예. 법사위원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네. 좀 맡아달라,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왜 뭐 내가 해야 되느냐, 예. 그랬더니 그래도 이 돌파력이 있으니까 예. 해줘야 된다. 예. 이제 뭐 사법개혁 문제도 있고 공수처 구성하는 문제도 있고 말이죠. 네. 그다음에 또 센 분 두 분이 격돌하고 있잖아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예. 총장 예. 둘이 세게 붙고 있으니까 예. 가서 심판을 잘 봐줘야 된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예. 이건 이 다른 것보다 이제 이 민법 상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민법 상법을 이 소관 법률로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민법의 이제 하위법이 임대차 보호법 네네. 있고요. 상법에는 이제 회사법 조항들이 있어서 네. 경제 민주화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8년 넘게 지금 9년째. 네. 근데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거는 좀 바뀌었는데 네. 실제로 상법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경제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는 안 바뀐 게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됐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홀딩한 건가요? 아니 법사위가 상임입니다. 상법은. 아, 그 상법은. 네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가장 보수적인 네. 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발목을 잡지만 네. 자기네 소관법도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본연의 할 일을 안 했구나.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네.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부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생에 집 사나 이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차 관계가 제대로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집 없어도 내가 임대주택에서 마음껏 이 삶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번에 이제 법안도 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법도 송환이가 법사위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건교부랑 이 네, 법무부랑 네. 부딪혀가지고 잘 안 좋았어요. 국토부는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네. 그러는데 법무부는 이제 계약관계, 그러니까 계약법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민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 네. 그래서 항상 반대를 한 거예요. 항상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법률 전문가가 가가지고는 안 되고 비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일테면 민생과 네. 경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는 법사위원장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좋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 네. 법사에서 뜨는 인물들이 네. 다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떴어요. 김종민 떴지. 아, 예. 예전에 박영선, 네네. 뭐 박지원 뭐 이런 박지원서부터, 예, 분들이 다 비법조인 출신이에요. 주로 이 만변이라고 만주 변호사 만주 변호사들이 좀 일을 잘합니다. 예. 의정활동 지금 이제 사선이시잖아요. 네네. 의정활동 하시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그러니까 이뤄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들을 추진하고 지금도 이제 두 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9대 때도 이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그러니까 20대 때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3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계속 대표 발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네. 그야말로 공동체 경제, 네. 공동체적인 시장을 기르는데 네. 필요한 법들이죠.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걸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 21대 부분은 때 이제는 통과를 시켜야죠. 이게 좀 화제가 된 게 벌써 한 5, 6년 됐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2기 때 아마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네, 활성화. 5, 6년 정도가 아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유엔이 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한 게 2012년입니다. 네. 2012년 이후에 되도록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틀에서 네. 이걸 묶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던 거죠. 아니 그게 박원순 시장이 2기 때 예.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사실 했던 기억이- 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요. 예. 검찰하고 뭐 협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거는 하나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1차 격도를 벌이실 때 두 분이 예. 윤석열 총장에게 네. 그러니까 결단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어떤 결단을 하라고 했냐면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네. 당신은 조직을 위해서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 측근 감싸기 하지 말고 네.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이 서울지검의 건의를 과감하게 수용해서 네. 서울지검의 수사팀에다가 특임 검사의 권한을 부여해라. 그러니까 별도의 특임 검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결단을 해라라고 했는데 두 방향으로 오보가 나갑니다. 한편에서는 이 윤석열 사퇴 결단을 하라는 주문을 했다라는 오보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특임 검사를 임명하라는 이 주문을 한 걸로 양쪽으로 오보가 나가요. 물론 정확하게 써준 언론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요 두 오보를 보고 이제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얘기를 한 거에 그 보도에 대해서는 박수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은 또 반대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특임 검사 임명하라라고 하는 건 야, 너 혹시 윤석열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 그렇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 둘 다 제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수사원 수사팀을 특임 검사처럼 써라. 그러니까 그런- 장관의 뜻도
함부로 지휘권 행사해서 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당신은 이해관계인이니까 측근이 걸려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회피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문을 장관도 하고 있고 이 서울지검에서도 건의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양쪽으로 이 오보가 나가는 바람에 쓸데없는 근데 그 네. 말씀 나오셨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네. 만약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데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임기가 그렇죠.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해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본인이 불가능한 그만두지 것이죠? 않는 한 해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잘 방법은 모르시고 자꾸 왜 가만 내버려두냐고 막 분노 터뜨리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저기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네. 대정부질의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열린우리당을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이군요. 너무 민감해가지고 댓글에 너무 쭉쭉 올라가고 민감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오늘 열린우리당은 제가 예. 이 마지막에 문을 닫고 나온 사람.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알고 그때 있고요. 그러셨어요. 예. 네. 마지막 맞아요. 대변인이었죠. 네네. 추 장관이 오늘 대정부질의 답변했잖아요. 검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개인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추 장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뭐 아주 깔끔하게 답변했죠. 기억나는 대목은 뭡니까? 어떤 의원이 불었을 때 기억나는 답변? 누군지 의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태흠하고 한번 붙었죠. 김태흠 의원이 아주 이 실신간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죠. 예. 추 장관은 지금 뭐 보시기에 네. 장관으로서 직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장관으로서의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일에 그러니까 그렇게 총장이 개입할 우려가 있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적절하게 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년 검찰 인사가 일테면 윤석열 총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줌으로써 이게 일테면 그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이 주로 요직을 전부 차지하면서 검찰 내에서도 엄청난 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뭐 공안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이라든가 그동안 이렇게 이 검찰 행정을 쭉 맡아왔던 이 서로 간의 그 견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인사였다. 이거를 또 이제 하나하나 또 그 보정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곧 또 검찰 인사가 있을 예정이지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가장 열받는 것은 사실 이제 총선 때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뭐 180석, 지금 뭐 176석이지만 그런 거대 여당을 만드느라 사실 지지자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잘해서 된 것도 있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지자들도 진짜 발에 땀나게 뛰어다녔는데 이러려고 그렇게 뛰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최근에 답답함, 무기력 이런 걸 호소하거든요. 어떻게 느끼세요? 통합당의 저 땡깡 정치, 발목 잡기, 돌파할 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돌파해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들께 또 지지자들께 이 충분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혹시 우리 저 박시영 선생님은 그 요즘 뭐 무슨 쪽집게 도사로 통하신다고 완전 쪽집게. 어떻게 하셨어요? 텔레비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 명성에 한번 좀 도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언제요? 우리 워크숍 하는 날 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다 위원장을 다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 말대로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설마 이렇게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 몰랐는데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많은 말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말대로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정기국회쯤 앞두고 네네. 9월 달쯤 앞두고는 통합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결국 7석 달라고 할 텐데 네네. 모양새를 보니 요즘에 네. 뭐 상임위 열린다 하면 막 극구 열지 마라 막 이런 압박 아닌 압박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래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법안 통과를 최소화하고 자기들이 7석을 가져간 다음에 최대한 시간 끌기로 좀 가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대충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7월 임시국회에 가능한 개혁적 법안이나 우리가 준비된 게 있으면 많이 통과도 시키고 또 저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그 캠페인이나 언론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폭로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게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사실. 자, 이제 그 지금 각 18개의 상임위가 이제 상임위 구성을 완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구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법안 소위랑 뭐 이런 법안 게 소위나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소위 구성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법안도 심사를 하고 네. 또 통과를 시키고 할 거거든요. 이번 이제 7월 임시국회는 8월 4일까지 끝나는데 이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7월 그러니까 그 6월 17일 그다음에 7월 10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이 그 부동산 이 그 제도 네. 이 부동산 대책의 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세법, 뭐 양도세 관련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취득세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 세법을 다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관련법, 임대차 관련법 또 저 전월세 뭐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7월 그러니까 8월 4일까지 통과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가 구성이 안 되면 미통당이 뭐 발목 잡기를 해서 소위 구성을 안 해주겠다라고 버티면 전체 회의에서 심의해서라도 통과시켜서 이번 안에 8월 4일 안에는 반드시 통과를 시킬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말씀드리고요. 원기법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네. 사실 뭐 이제 공급 대책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공급 전에 대책도 7월 안에 7월 안에 발표를 발표할 하기로 것 같고요. 했고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하는 국회법 뭐 네네.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네네. 거 정도는 지지자들이 좀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게 또 뭐 굵직굵직한 게 있습니까? 7월 국회? 7월 국회는 부동산 관련 법을 우선 처리합니다. 처리한다? 우선 처리하고 이제 8월 사실은 이제 이 정기국회가 네. 가장 이제 예산과 그 법률 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 정기국회까지 네. 봐주셔야 되고요. 근데 8월 임시국회는 못 할 거 아닙니까? 휴가도 있고. 8월 임시국회도 이제 요번에는 8월 네. 17일이 임시휴일이 예. 될 거니까 네.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합니까? 그럼요. 예.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결산 국회예요. 짝수달이니까 임시회. 짝수달 임시회를 하는데 이 한여름이라 8월 15일까지는 이제 회기를 안 잡고 8월 16일부터 이제 반달짜리로 네. 정기국회 전까지 하는데 8월 국회에서는 결산을 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예. 8월 국회에서는 이제 결산 심사 위주로 예. 굴러갑니다. 예. 이게 법안 심사는 예. 국정감사와 함께 정기국회에 주로 이루어진다. 9, 10월에. 네네, 9, 10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상임위 얘기를 했는데 7개를 미통당이 통합당이 달라고 하면 네. 줄 생각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 줄 생각이 있다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안 받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를 안 껴주니까. 지금 법사위를 껴서 7개 달라는 겁니다. 그 택도 없는 얘기고. 예, 제가 뭐 그런 합의를 여야 원내대표가 뭐 해오더라도 네. 저는 뭐 사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리고- 사퇴하지 않는 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물밑 협상 그런 거 하면 안 돼.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국민들이 다 알게. 물밑 협상 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당은 네. 절대 법사위를 넘겨주는 협상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법사위는 믿습니다. 예, 법사위는. 예. 그거 어렵게 가셨잖아요. 좀 오래 하셔야지. 벌써 그만두면 아니, 어떡해요. 할 일 다 해야죠. 이게 미통당에서 그다음에 만약에. 그 사법개혁법이 이제 검찰 개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분리 네.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 법원 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 개혁은 올 정기국회 때 완료를
지을 생각이고. 정기국회 때? 그렇죠. 예. 혹시 지금 법안도 미통당에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미통당에서 법사위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줄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뭐 그런 그럴 의향은 일 없을 것 있다고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미통당은 법사위 없으면 안 가져가겠다 안 이런 하는 입장이에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물 밑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법사위는 뭐 포기하고 나머지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이제 민심이 좀 안 좋아요. 지역 주민들 만나면 여러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6.17, 70 이 두 개의 대책이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나왔던 22차례 걸친 대책과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를테면 뭐 문제가 있으면 조금 보완해 오는 대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금융 대책에서부터 금융, 세제, 그다음에 임대차 그리고 그 공급 대책까지 완전히 패키지 대책인데요. 특히나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틀어막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한 55%가 됩니다. 세입자가 55% 정도가 돼요. 이 중간에 겹쳐지는 10% 정도는 10% 정도는 어떤 분이냐면 집이 있지만 내 집도 세놓고 그다음에 새로 사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집을 가진 55%가 이분들은 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채라도 더 가져서 그래서 노후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재테크의 1차 수단이 제1의 수단이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내 삶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생각해온 사람들. 네. 그다음에 집이 없는 분들 중에도 뭐 한 20% 정도는 어떻게든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의 이 대책은 집을 한 채만 갖자. 예? 그다음에 또 두 채 이상 가지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대책이고 그다음에 굳이 한 채를 가지지 않아도 세입자로 평생을 살아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데 의도가 그렇고 이게 성공할 것인가 예. 라는 데 대해서 믿업지 않으니까 전부 와글와글 아우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정말 제대로 시행이 돼서 이게 정착이 되면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꽤 많이 해보셨나요? 네. 실제로 관료들이 주는 자료 외에 네.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저희는 이제 뭐 김현미 장관과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일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야당일 때 예. 19대 후반기에 서민 주거복지 특위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이미경 의원님이 위원장이셨고 네. 제가 야당 간사고 김현미 의원이 야당 위원이었습니다. 물론 몇 분 더 계셨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서 세웠던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전부 여당의 당시 여당인 박근혜 정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 준 거죠. 일테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2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4년, 6년으로 예전부터 늘려서 나왔었죠. 이 세입자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 보유세를 늘리고 그다음에 거래세 부담을 완화시켜달라. 요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러니까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그다음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적게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도 한 채 가진 생애 첫 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취득자에게는 가볍게 근데 두 채 세 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겁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과한다.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다주택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 정치인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20대 국회 때 예를 들면 여러 혁신적인 대책들이 있었는데 통합당이 반대로 네. 과거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통과가 안 됐다. 아까 네. 뭐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네. 법안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뭐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도 원인도 이미 있는 거잖아요. 3년 이상 네. 있었으니까 네. 그 3년 동안 왜 저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네. 그런 저 제도를 못 만들어내고 네. 지금까지 뭐 했느냐? 네. 지금까지 우리 의석이 없었습니다. 음. 우리 123석. 음. 123석. 또 이제 뭐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 다 들어왔을 때도 130석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당만의 힘으로 또는 진보정당까지 정의당 도움까지 다 받아도 130 그저 한 5석 정도 되는 이 의석 가지고는 우리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종부세도 그래서 올리려고 했던 것도 통과 안 됐고 안 되고. 뭐 그런 건 뭐 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예. 다수당이 되었고 예. 법 개정을 저희가 세웠던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참- 7월 말까지만 좀 지켜봐달라. 한마디로 공급대책까지 나온 걸 8월 4일. 8월 4일까지 패키지로 보면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억측들도 많고 이럴 아, 뭐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뭐 시골에 집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에 있는데 1가구 2주택 이것도 준 거냐? 아니면 시골에 집 2채만 있는데 이것도 준 거냐? 예, 준 거 맞습니다. 근데 시골에 집 2채 있으신 분들 양도 팔아도 양도소득세 별로 안 나옵니다. 네, 나올 일이 별로 없죠. 양도소득이 없어요. 네. 양도소득이 있는 집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또는 이제 뭐 무슨 이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분양권을 이제부터 카운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렇게 좀 소급 적용이 네. 아니에요. 정책적 과오가 있었다면 아까 이제 지금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제대로 해보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 그런 한계가 존재했다. 입법화 과정에 있어서 그거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네. 한편으로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다수당이 안 된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네네. 정책적 과오는 없었다고 보세요? 정책적 과오 있었죠. 어떤 그게 게 어떤 떠오르나요? 거냐면은 네. 이제 임대 사업자 네. 이 등록 제도인 겁니다. 임대 소득자를 등록을 해서 임대 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차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했는데요. 물론 임대 사업자 제도는 우리 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얹어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여기 이 임대 사업자들 특히 법인 임대 사업자들이 갭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일테면은 이제 그냥 일반 개인들의 갭 투자를 유도하는 일종의 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이 돈 버는구나. 이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간 거죠. 예, 이 제도 저는 잘못이 있었다고 했을 때 빨리 없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인센티브를 좀 줄이는 정도로 이 미봉책으로 그쳤던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집값을 이렇게 뛰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담당을 했던 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정치인들이 정책적인 어떤 치밀함이 떨어지니까 네, 관료들이 네. 갖고 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어떤 네. 시각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정부의 장관들의 이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소 못 미쳤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매우
이 민감하고 네. 또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래서 뭐 일테면 한 그 2, 3%만 공급이 모자라도 집값이 폭등을 하고요. 2, 3%만 공급이 남아도 수요가 줄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아주 비탄력적인 재화거든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집값 문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미리 이렇게 예고해 놓고 뭐 차근차근 논의하고 해나가다 보면 시장은 미리 그걸 예측하고 다 대응을 합니다. 다 대응하죠. 예. 그리고 그 엉성한 대책을 발표하면 그 사이사이로 뚫린 구멍을 찾아서 정말 바늘구멍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그 사이를 뚫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 정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좀 시청자들께 좀 지지자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제 계속 180석 정도 뭐 하냐 하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네. 특히 부동산 대책을 놓고 관찰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졌어요. 네. 그 대통령도 180석이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문도 강력해지시고 대통령 스스로도 당신께서도 의사결정이 빠르시다는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문제 이제 간단히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7일 날 대책을 12월 대책이 입법화가 안 돼서 6월 17일 다시 조금 더 강화했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70 대책이 나오고 그에 대한 입법이 7월 말까지 완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전 국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석이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그래서 그것이 법사위원장을 믿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이제 과거에는 법사위에서 다 막히니까 그리고 이제 막히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님 보면 유독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데 우리가 이제 또 김태년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또 김현미 장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당 민주당 그 중진 멤버들이 그냥 고스톱 쳐서 중진이 된 게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단단한 팀워크를 가지고 쭉 오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 팀워크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칭찬 들어. 원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지지자를 대변해서. 지지자들께서도 공부는 좀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언론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검찰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흔들어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막 교란시키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뭐 잡을 방법은 없나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정말 그 언론의 오보, 그다음에 의도적인 오보죠. 그러니까 뭐 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되면 그 다음 날 벌써 무슨 그 대책을 비웃는 시장이 비웃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이 집값 올라간 호가 올라간 거 이런 거 취재해 오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호가가 올라간 것도 거의 없고요. 거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책 발표하고 나면 다 숨죽이고 대책이 이게 어떤 건가 지켜보고 있지 거기다 대고 이건 다 조작된 기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조작된 기사에 우리 국민들은 또 다 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번 대책 또 무력한 대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는 막 흔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 정부 대책 못 믿으니까 그러면 나라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내 살 길 모색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또 집 보러 다니고 살려고 다니고 조금 오른 값이라도 어떻게 사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신뢰를 가지고 믿어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반드시 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정책보다 2배, 3배 더 강한 정책을 써서라도 집값을 확실히 잡아라. 할 겁니다. 그게 대통령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지금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에 보면 저강도 정책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7.10 대책이나 이런 거는 고강도 대책을 좀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고강도 정책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거든요. 잘못하면 진짜 정권을 내놔야 돼.
재집권 꿈도 못 꿀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 근데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회심의 대책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네. 공급 대책의 방향들이 지금 뭐 내부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기에 너무 뭐 전문가이시니까 공급 나오기 공급 전에 대책에 대해서 네. 또 언론이 이 오보를 내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그 서울 시내에 이제 연구단지? 부지, 연구단지. 연구단지라든가 뭐 네. 지금 사실 제 지역구 옆인데 네. 제 지역구 옆에가 이제 태릉 골프장, 아, 예. 육군사관학교 이게 노원구하고 예. 구리시가 이렇게 구리시에 걸쳐 있거든요. 그 골프장 그 안에 예. 구리시 땅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육사에도 구리시 땅이. 벌써 노원구가 들썩들썩하더라고. 그런데 네. 그걸 들썩들썩 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가 다 국공유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국공유지에 마치 LH공사가 또 지금까지 무슨 신도시 만들고 이러면 이제 분양 아파트 져가지고 분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민정주택.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다수가 그러니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예, 지금까지 이 공급해 오던 거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왜 부동산 대책을 흔들고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막 주문을 했냐 하면은요, 이 건설업자들, 네. 분양업자들, 이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종이신문, 네.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의 광고주예요. 그냥 조중동이라고 하십시오. 아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중동이라고 너 플러스 그러면 매경, 한경 조중동이라고 그러면은 그 속으로 웃는 뭐 문화라든가 문화도 있지. 예, 매경이라든가 있지 한국일보도 않습니까? 있고. 한경도 있고. 예. 뭐 그런데 이런 신문들의 광고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들로 하여금 이 부동산 대책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하다. 공급 대책이 없다라고 해서 이 택지 공급을 하도록. 그래서 민간 주택용 택지 공급을 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우리 공급 대책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 날로 뭐라고 나올지 뻔해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민간 주택 안 하고 이제 공공이 다 하겠다는 거냐. 사회주의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제가 그 표준 임대료 제도를 만들자. 예, 그거 하셨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뭐 무슨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정부가 다 임대료를 정해주겠다는 거냐. 정해주긴 어떻게 정해줍니까? 몇백만 채를 공공이 어떻게 가격을 다 매겨요. 그 시도지사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이 표준 주택, 임대주택을 정해서 이 가격을 얼마 정도로 네. 공시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 계약을 할 때 서로 과도하게 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약하고도 불만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아니 우리 이 집은 이 정도 임대료가 아닌데 너무 나한테 요구한 거 아니냐라고 조정을 요청하면 그걸 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걸 마치 시장에 일일이 다 개입해가지고 이 집은 얼마, 이 집은 얼마 정해주는 것처럼 그런 오보 내지 말아달라는 근데 이제 거예요. 언론을 보면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그쪽 그 임무라서 네, 네. 보면 지난주까지는 네, 완전 이건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공격이. 네. 뭐 한두 개라 해야지. 예를 들면 조국 사태라고 하면 이슈가 한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어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뭐 한 번에 수십 가지 뭐 동네도 다 달리하면서 나오니까 네.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이번 주말 지나면서 숨이 확 죽었어요. 지금 딱 나오는 것이 딱 그 1주택자 증세, 뭐 지산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임대차 부분. 네, 이 부분만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언론은 엄청나게 때리는데도 그 부분을 누가 막아줬냐 하면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이 네, 있어요. 네. 이분들은 완전 중립이거든. 예, 뭐 예. 진보고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약간 친정부적이긴 반정부적인 그게 있는데 친정부적인 분들은 이제 부동산 끝났다는 쪽이고
약간 반정부 성향 있는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래서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나올 때는 네, 그러니까요. 이 대책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네. 언론 지형은 또 바뀌었고 네. 진짜 제가 지난 1, 2주일 동안 막 감당을 못할 정도였는데 네. 그분들이 다 막아준 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될 때 네. 이제 제가 들은 예를 들면 민심의 얘기만 좀 드리고 네, 뭐 구체적인 대책은 이제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네. 믿어달라 말씀 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 무주택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플랜을 짤 수 있도록 네.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집을 예를 들면 나중에 구입할 수 있겠는가라는 청사진을 좀 보여달라 네, 장기적으로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당장 들어가고 싶은 분도 많지만 그리고 또 뭐 넉셔리 임대주택을 또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30평대 이런 네, 분들도 있고 더 10몇 평짜리 줄여달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냐면 좀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오잖아요. 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1가구 1주택 중에서도 조금 지역이 좀 강남권에 사는 분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거나 좀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입이 별로 없는 거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네. 그런데 세금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 좀 있더라. 그래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실제로 좀 있습니다. 네. 고민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예, 있습니까? 드릴 말씀 많은데 이미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네네. 쭉쭉 많이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저의 그러니까 이 그 한 15년, 16년에 걸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의 제 나름의 가설입니다. 아, 예. 이게 뭐냐면 최초 공개죠? 최초 공개입니다. 이거. 최초 공개. 최초 공개인데,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두 개가 있다. 네. 그러니까 교환 가치에 의한 그러니까 거래되는 가격과 네. 사용 가치에 의해서 거래되는 가격 두 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집값은 실제 집값은 교환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용 가치를 그 표상해 주는 게 뭐냐면 전세값입니다. 예.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실제로 보면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가치는 전세값인 거죠. 근데 전세로 들어가면 소유권이 안 넘어오는 것이 문제인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그 주택의 실제 가치기보다는 부풀려진 가치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그러니까 일테면 할인해서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할인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집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자꾸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 생각을 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면 이 집값이 상승하는 게 멈추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기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이 어디를 목표로 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목표가 뭐냐? 예, 이거죠.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집값에 대해서는 네. 이 집값과 전세값이 하나 되는 그 갭이 없어지는. 예? 그러니까 전세값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 그러니까 투기를 위해서 또는 이제 뭐 무슨 재테크를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실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용 가치를 지불하고 몇 년 얻을 수 있는. 목표입니까? 몇 년 목표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될 것 같다. 최소한 다음 정부 말까지는. 말까지는? 예, 말까지는 그러니까 정착이 이 정책 기조가 계속 간다면 네. 다음 정부 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6, 7년 뒤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그 관계가 너무나도 불평등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다 물건이잖아요. 물건값을 흥정하고 이 물건값을 정하는데 이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 누가 정합니까? 지금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잖아요.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전셋값을 올려야 되겠다. 다른 집도 다 올리니까 나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안정이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평생 임대주택에 살아도 아무런 부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전셋값 수준에서 사고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그 집에 함부로 쫓겨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 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까지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이게 최초 바로 공개. 최초 공개인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 정책의 목표점입니다. 목표점이다. 자, 이제 뭐 부동산 문제는 이쯤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안들 몇 가지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8월 4일 날 임시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뭔가 획기적인 안이 나와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8월 5일 날 이 부동산 문제 또 전문가의 획기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7월 말에 뭐 내놓을 거 또 있다면서요? 그거는 공급 대책.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쳐서 8월 5일 날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8월 5일 날 김진애 의원을 모시고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효과가 얼마나 클 건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했고요. 이것 좀 여쭤보게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공수처가 지지부진합니다. 통합당이 뭐 시간 끌기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 안 하고 계속 시간 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 풀려고 하십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없도록 해달라. 야당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추천위원 추천 안 하고 또 추천위원을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을 못하게 계속 발목을 잡고 비토로 늘어지겠다. 비토를 계속 하면 라고 하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임계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비밀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가 원내대표님하고 법사위원장 두 분 아니겠습니까? 그 언제 개정할지 안 할지 하면 언제 할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가 어느 시점에 공수처법 개정에 이 작업에 들어가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은 원내대표가 내리셔야 될 거고요. 저는 거기서 하나만 좀 주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공수처 문제를 이 부동산 문제 조금 가르마 타지면 공수처로 이제 옮겨가야 하는데 이 공수처 문제를 원내에서만 논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과 이 지지자들, 국민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당이 저렇게 나오는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셔야지 원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막 부글부글 끓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원내에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제 야당이 협조를 한다는 전제하에 법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건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죠. 자, 두 번째. 열린민주당과 통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통합당과 국민의당도 공조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럼 보면 뭔가 합칠 것 같아요. 연말 연초쯤 되면 대략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같이 치른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 전후의 계기를 통해서 합칠 가능성이 있는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예를 들면 차기 지도부가 고민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사무총장 하시면서 그것도 논쟁의 복판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지지도 받았지만 또 비판도 받았고 항상 양측이 다 있다 보니까요. 꼭 통합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을 다 좋아하는데 지난 선거 때 당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당에 공천을 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게 사무총장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다? 제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가르마를 다 타놓고 그만둘 수는 없고요. 예. 다음 지도부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무 오래 안 끌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작전상 나눠 있을 수도 있는 아니 거니까. 그거 있는데 저쪽에서 통합 흐름이 형성이 되면 네. 그쯤에는 같이 이렇게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무튼 쪽집게 도사가 두 번째 어려운 질문. 네. 박주민 저희 의원이 당대표 도전하셨습니다. 굉장히 뭐 젊은 당원들이나 개혁 성향에 있는 당원들 지지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용감한 도전이죠. 개인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세요? 그 오랜만에 이제 40대 기수로 떴는데 48. 네, 예. 40대 기수죠. 예. 그 예전에 40대 당대표가 열린우리당 때 있었네요. 그때가 40대였고. 있었네. 네, 49살이던 DY라고. DY 그때 49이었습니까? 예, 49이었죠. 그렇군요. 그 이후로 아마 가장 그 젊은 이 당대표 후보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으시길 바라고요. 약간 당내 사무총장이 말을 못하죠. 네, 뭐 민감한 거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누굴지 또 우리 그 당원 당규에 예. 그 국회의원은 네. 정무직 당직자는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못한다. 못하죠.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캠프에 가입 못하고 네, 가담 못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박시영 예. 그 사회자께서 예. 유도 신문을 하는 바람에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표정에서 읽었어요. 그 누구냐와 관계없이 네. 이를테면 당원으로서 네. 당 중진으로서 이제 다음 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 기수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업적을 바탕으로 네. 어떤 식의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예.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한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얘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아마 그 당원들 그러니까 권리 당원만 한 80만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반 당원까지 하면 뭐 200만 이상의 이 투표권자들에 대해서 이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뭐랄까요? 가장 지금 선진적인 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 정당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서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유기적으로 뭐 소통이 유능한 되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이 아주 원활한 그런 정당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젊은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이 민주화 운동 세대들이 벌써 이제 50대 넘어서 막 60대로 막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20, 30대 젊은 당원들, 이 당원들이 여기가 내 놀이터다. 이렇게 평생 민주당이라는 놀이터에서 재밌게 또 자신들을 위해서 또 그 마음껏 자기 정견을 내놓고 이 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가 묶여져서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 지도부의 최대 과제는 정권 재창출. 저기 그 강남병에 김한규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 맞습니다. 그분 꼭 젊지도 않습니다. 40대 저 후반인데요. 46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나왔거든 저희 방송에. 근데 당에서 안 챙긴다. 안 불러준다고요? 안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외위원장 중에서 젊고 좀 키워줄 제목들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원외대변인 같은 것도 좀 시켰으면 좋겠고. 일을 시켜달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뭐 은밀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청탁 아닙니다. 청탁 아닙니다. 그런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좋습니다. 끝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좀 얘기하셨잖아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당내에서 이 공감대 물론 그 원래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네, 그게 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국가 균형 뭐 발전. 헌재의 위헌 판결 때문에 네네. 미처 그 이제 꿈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 네.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말 그 뭐 유지와도 같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확 나갈 줄 아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원내대표의 그 이 과감성 예. 뭐 이런 거는 뭐 알아줄만 합니다. 끝으로 이해찬 당대표님 오래 모셨잖아요. 네, 사실 네, 네. 이해찬 당대표님은 어떤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그 뭐 우리 이제 당원 여러분들이나 뭐 지지자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버럭하는 이해찬만 기억을 하고 경청하는 이해찬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경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다수 의견을 항상 따라가고 그다음에 일테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n분의 1로 자기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 또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설득이 안 되면 또 그런 대로 따라가시는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인 지도자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배려를 하시는 분인데 예. 가끔 불의를 보면 못 참으셔서 예? 특히 이 조중동 등 이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기 때문에 또 언론은 또 그런 데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럭하는 이해찬 대표님만 저기 많은 지지자들이 사실 당원들이 네. 그 몸만 좀 건강하시면 네네. 연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사실은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건강을 다 회복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건강을 다 회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좋아하시던 네. 술을 끊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약주를 딱 끊으시는 순간 건강이 완전히 만렙으로 충전이 되는데 아니면 약주를 딱 끊은 순간 저 네. 양반이 대권 도전하시나 이런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 뭐 대권 도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표 또 나오신다고 할까봐 이제 등록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긴 시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너무나 바쁜 분이세요 사실은. 근데 언론에도 많이는 안 나가십니다. 워낙 또 진중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저희 방송에 또 요청드렸는데 흔쾌하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8월 4일 날까지 저희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불만도 있고 민심 요동치는 현장을 접하면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당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8월 4일 이후에 그 부동산 문제가 좀 가닥이 잡히면 아마 그 뒤로는 공수처법, 일하는 국회법 이런 등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그리고 잘 해주시길 그리고 부동산 문제 또 전문가시니까 임대차 3법 플러스 또 의원님 본인이 2 법안을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잘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